소독약 냄새가 그의 피부에서 역겹게 피어올랐다. 내 등 뒤에 차가운 대리석 벽이 드레스의 얇은 천을 뚫고 살을 애는 듯했다. 김 박사의 손이 내 허리를 기계적으로 감쌌을 때 나는 눈을 감고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약초 냄새, 흙냄새 따스한 아궁이의 온기. 이곳 서울의 거대하고 차가운 저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 이걸로 충분한가요?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그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안경 너머로 번들거리는 눈이 나를 내려다보았다. 만족감이나 욕망이 아닌 성가신 거래를 끝내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회장님께는 내가 잘 말해두지. 자네 할머니의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의 입술이 다시 다가왔을 때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열정도 애정도 아니었다. 영혼을 파는 거래였고 나는 내 영혼의 값을 할머니의 생명과 맞바꾸고 있었다. 그가 약속했다. 이 저택의 비밀을 지키고 그의 외로운 밤을 가끔씩 채워주면 시골 병원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할머니를 서울의 가장 좋은 병원으로 옮겨주겠다고. 나는 그 약속의 밧줄을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 우리 둘은 얼어붙은 채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았다. 장 집사였다. 그녀는 쟁반을 든 채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표정으로 우리를 쏘아보고 있었다. 쟁반이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백자 찻잔이 산산조각 났다. 김 박사는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내게서 떨어졌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장 집사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는 어떤 말도 소용없어 보였다. 지금 무슨 짓입니까? 장 집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그녀의 시선은 김 박사를 지나 내게로 향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집어삼켰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쫓겨날 것이고 할머니는, 하지만 내 예상과 달리 장 집사는 내게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카프를 고쳐 매고는 나에게 턱짓을 했다. 따라오세요. 사모님께서 찾으십니다. 김 박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나 역시 공포에 휩싸여 다리가 후들거렸다. 사모님. 이 집의 주인이자 죽어가고 있는 CEO 강지훈의 어머니.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복도를 걷는 동안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장 집사는 내 앞을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꿋꿋한 등이 나에 대한 모든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2층 동쪽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강지훈의 방이었다. 내가 청소를 할 때조차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던 곳. 방문이 열리자 약품 냄새와 함께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방은 거대했지만 텅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값비싼 가구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지만 생명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침대 위에 강지훈이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텅 비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았다. 완벽하게 조각된 얼굴 짙은 눈썹 높은 콧날.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밀랍 인형에 가까웠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저 아름다운 형상 속에 갇힌 영혼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까? 창가에 서 있던 한 여인이 돌아섰다. 강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우아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무엇으로도 깊은 절망과 피로를 감출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 집사에게 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 대신 이상한 종류의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내가 이하은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네 고향이 강원도 깊은 상월이라고 들었다. 그곳 사람들은 특별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구나.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턱을 들어 올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의사들은 모두 포기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없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없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그녀는 내 뒤에 서 있는 김 박사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김 박사가 내게 헛된 약속을 한 것을 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약속을 하지. 네 할머니 내가 살려주겠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주겠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아 끌어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데려갔다. 내 아들을 구해다오.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의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 만져보아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이 아이를 느껴봐. 사모님의 목소리는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시트 위로 드러난 그의 손. 나는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내 손가락을 그의 손등에 올려놓았다. 차가웠다. 생명 없는 대리석처럼 차가웠다. 그런데 내 손이 닿는 순간 아주 미세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것은 전기도 아니었고 온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슬픔이었다.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차가운 슬픔의 파동이 그의 피부를 통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 속삭였다.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약초를 캐며 내게 해주셨던 말들이 떠올랐다. 하은아, 세상 모든 것에는 기운이 있단다. 아픈 것은 기운이 막혔기 때문이야.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된단다. 사모님이 내 어깨를 잡았다. 제발 뭐라도 해봐. 나는 무엇에 홀린 듯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길고 검은 속눈썹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나는 그의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의 깊은 곳에서 꺼져가는 불씨 같은 희미한 외침을 들은 것 같았다. 살고 싶어. 나는 눈을 감았다. 김 박사와의 더러운 입맞춤의 기억을 지우려 애쓰며 오직 눈앞에 이 부서진 영혼에게만 집중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내 입술을 그의 차가운 입술에 가져다 댔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도에 가까웠다. 그 순간 정말로 아주 작은 불꽃이 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입술과 그의 입술 사이에서, 그리고 내 심장에서 그의 심장으로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끈을 통해 미세한 온기가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사모님의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나는 실패했다.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었다. 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 박사의 입에서 놀라움에 찬 짧은 외마디가 터져나왔다. 사모님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나의 시선은 침대 위 그의 손으로 향했다. 몇 달 동안 미동도 없었던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움찔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손가락이 떨린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은 멈췄다. 한 회장 강지훈의 어머니은 얼어붙은 듯 아들의 손을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내게로 달려왔다. 그녀는 내 두 손을 붙잡았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광적인 희망이 떠올랐다. 내가 해냈어. 세상에, 네가 정말로.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마치 내가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신기루인 것처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김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침대로 다가가 강지훈의 손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현상을 목격한 자의 혼란과 경애가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저택의 서재로 불려갔다. 그곳은 내가 전에 청소했던 그 어떤 방보다도 위압적이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에는 법률 서적과 고전들이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오래된 종이와 비싼 가죽 냄새가 맴돌았다. 한 회장과 변호사로 보이는 2명의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박사는 구석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거대한 마우간이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계약서였다. 이 계약은 이하은 양이 강지훈 이사님의 치료를 전담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 기간은 강지훈 이사님께서 완치 판정을 받으실 때까지로 하며 그 기간 동안 이하은 양은 이 저택에 머물며 지정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 절차. 그는 그 단어를 딱딱하게 발음했다. 나는 침을 삼켰다. 변호사는 계약서에 특정 조항들을 짚어주었다. 외부와의 연락 제한,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치료 행위에 대한 상세 규정. 하루 최소 3회 지정된 시간에 환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시행한다. 접촉의 형태는 손을 잡는 것부터 입맞춤까지 포함될 수 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괴하고 모욕적인 업무 기술서였다. 나는 내 입술과 손길이 의료 장비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리고 이것은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가리켰다. 계약 이행 시 이하은 양에게 지급될 보수입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았다. 0이 너무 많아 현실감이 없었다. 그 돈이면 할머니의 병원비는 물론 우리 마을 전체가 몇 년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액수였다. 그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돈이었다. 동시에 그것은 내 영혼의 값이었다. 한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절박함 대신 차가운 사업가의 어조를 띠고 있었다. 선택은 자네 몫이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면 자네는 내 아들의 약이 되는 거다. 하지만 명심해. 이제부터 자네는 한낱 시골 처녀 이하은이 아니야. 자네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강지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네는 이제부터 이 집의 가장 비싼 재산이자 가장 위험한 변수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물건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구석에 서 있는 김 박사를 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와의 추악한 거래는 이 거대한 계약 앞에서 한낱 해프닝처럼 지워져 버렸다. 나는 펜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의 기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흙벽으로 된 초라한 집 평생 가난과 병매에 시달리면서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할머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 이름을 적었다. 이하은. 3글자를 쓰는 동안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저택의 다른 고용인들과 함께 지내지 않았다. 강지훈의 방 바로 옆 원래는 손님용으로 쓰이던 호화로운 방이 나에게 주어졌다. 하지만 그 방은 황금으로 된 새 장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허락 없이는 저택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고향과의 통화도 감시해 이루어졌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나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들은 내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등 뒤에서는 수근거렸다. 무당 홀리는 여우. 돈에 눈이 멀어 회장님을 주무르는 년.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나를 찔렀다. 장 집사는 내게 식사와 일정을 전달할 뿐 그 어떤 인간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항상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안다는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의 일이 시작되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간호사가 와서 나를 강지훈의 방으로 데려갔다. 그의 방은 언제나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희미한 약품 냄새와 값비싼 리넨 향이 섞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의 방이라기보다는 잘 보존된 무덤 같았다. 강지훈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눈은 나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뒤의 벽이나 창밖의 하늘을 보는 것처럼 공허했다.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피부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처음에는 역겨웠다.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것은 시체에 입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나는 빨리 이 의무적인 절차를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루에 3번 나는 기계적으로 그 행위를 반복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거대한 벽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의 몸 안영혼 깊은 곳에 세워진 거대하고 두꺼운 얼음 성벽이었다. 내가 그에게 입을 맞출 때마다 나는 그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그의 공허한 눈동자는 그 성벽 꼭대기에 뚫린 작은 창문과 같았다. 그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다.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서울의 하늘도 이렇게 파랄 때가 있네요. 우리 고향은 사방이 산이라 하늘이 더 가깝게 보여요.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셨어요. 당신 덕분에 좋은 병원으로 옮기셨다고,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그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어쩌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비인간적인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곁에 앉아있는 동안 그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가 스스로를 가둔 감옥,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그 절망의 성체. 나는 그저 계약에 따라 고용된 가짜 약일 뿐이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대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텅 빈 눈동자 너머에 숨어있는 진짜 강지훈을 보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기괴한 일과는 익숙한 리듬이 되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의 의식. 나는 강지훈의 방에 들어가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희망과 절망이 파도처럼 교차하는 날들이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미동도 없는 감옥이었고 나는 그 감옥의 유일한 방문자였다. 변화는 아주 느리게 마치 겨울이 끝나고 땅이 녹는 것처럼 미세하게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내가 창밖에 단풍나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때였다. 나는 무심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 동네 뒷산에도 꼭 저런 단풍나무가 있었어요. 가을이 되면 온 산이 불타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그 잎을 따다 말려서 차를 끓여주시곤 했는데 그때였다. 내 손바닥 안에서 그의 손가락들이 아주 희미하게 꿈틀거렸다. 처음에 그 경련과는 달랐다.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한 필사적인 움직임.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있었다. 그 텅 빈 호수 같던 눈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날 이후 기적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며칠 뒤 그는 팔을 몇 센티미터쯤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의료진들은 흥분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은 그의 근육 반응과 신경 신호를 기록했지만 그 무엇도 이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김 박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볼 뿐이었다.
내 치료는 이제 더 이상 미신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내 행동이 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더 대담해졌다. 이것이 단순한 입맞춤의 효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연결의 문제였다. 나는 계약서의 내용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나는 정원에서 몰래 꺾어온 들꽃을 그의 병상 옆에 놓아두었다. 흙냄새와 풀향기가 약품 냄새로 가득한 방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정화해주길 바라면서 나는 할머니가 어릴 적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가사도 잘 기억나지 않는 서툰 콧노래였지만 멜로디에는 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노래를 부를 때면 그의 얼굴에 깃들어 있던 팽팽한 긴장감이 아주 희미하게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오늘은 닭고기 수프가 나왔어요. 아주 진하고 맛있네요. 나는 내 식사를 그의 침대 옆에서 먹으며 맛을 설명해 주었다. 당신도 빨리 일어나서 맛있는 걸 먹어야 할 텐데요. 나는 그의 세상을 나의 감각으로 채우려 노력했다. 나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을 통해 그가 잃어버린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랐다. 강지훈은 변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내가 방에 들어서면 그의 시선은 문에서부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을 집요하게 따라왔다. 그 시선은 때로는 날카로웠고 때로는 절박했으며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와 나 사이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숨막히지 않았다. 그것은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농밀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다. 왜 여기에 있지?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나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노력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모두 나의 상상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환자와 치료사, 고용주와 고용인. 우리의 관계를 규정짓던 그 모든 경계선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얼음 성벽 너머에 갇혀있는 한 남자를 구하고 싶었다. 그의 영혼을 다시 빛나는 세상으로 이끌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다. 할머니의 건강이 잠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주방에서는 또다시 나를 향한 날 선 뒷담화가 들려왔다. 나는 지쳐 있었다. 강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늘어놓을 기운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창밖에 어두운 하늘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나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눈물이 턱을 타고 옷깃 위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나는 섬이었다.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외로운 섬.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 피로가 몰려와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다. 의자에 기댄 채 불편한 자세로 잠이 들었고 내 오른팔은 힘없이 늘어져 침대 가장자리에 걸쳐 있었다. 그때였다. 아주 부드럽고 희미한 감촉이 내 손등을 스쳤다. 나는 번쩍 눈을 떴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손을 움직여 내 손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지독히도 느리고 힘들겨워 보였다. 온몸의 힘을 쥐어짜내는 듯 그의 미간이 좁혀졌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 몇 달 동안 시트 위에 고정되어 있던 그의 손이 아주 조금씩 1mm씩 내 손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는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천리, 길처럼 멀어 보였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의 의지여야만 했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는 그의 첫 번째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마침내 그의 차가운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희미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내 손을 살며시 감싸 쥐었다.
아주 약한 악력이었지만 세상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게 나를 붙들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주 분명한 감정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 순간 환자와 치료사라는 경계선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치료가 아니었다. 이것은 교감이었다. 텅 빈 방 안창밖에 달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손이 내 손 안에서 아주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강지훈과 나 사이의 공기는 변했다. 그의 손을 잡는 것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의 언어였다. 그의 손가락 힘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그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이제 내가 책을 읽어줄 때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여 동의를 표하거나 내가 부르는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간을 살짝 찌푸릴 줄도 알았다. 우리는 단어 없이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깨지기 쉬운 평화와 친밀감 속에서 나는 내가 그를 단지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평화는 한 명의 예고 없는 방문객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어느 화창한 오후 내가 그의 손에 로션을 발라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한 여자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방으로 들어섰다. 샤넬 수트,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그리고 공기를 압도하는 진한 향수 냄새. 그녀는 모든 면에서 나와 정반대인 세 개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윤서현이었다. 내가 서류를 통해 이름만 보았던 강지훈의 전 약혼녀. 윤서현은 나와 강지훈이 맞잡고 있는 손을 보고 순간적으로 눈썹을 찡긋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무시한 채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강지훈의 침대로 다가갔다. 지훈 씨, 오랜만이에요.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가 산골에서 용한 무당을 데려왔다고 하더니 이 아가씨인가 보네. 귀엽게 생겼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를 값싼 장난감 혹은 미신적인 부적으로 만들어버렸다. 내 손 안에서 강지훈의 손이 차갑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윤서현은 침대 가장자리에 우아하게 걸터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지훈 씨 기억을 되찾게 해주려고 옛날 이야기나 해줄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당신이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말이야. 그녀는 일부러 나의 존재를 바로 옆에 두고 그와 나만이 아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과거를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완벽한 이방인이었다. 그들이 함께 갔던 파리의 레스토랑, 그가 그녀에게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들의 세계를 이루고 있던 눈부신 조각들. 나는 그 어떤 조각에도 속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피해주려 했다. 하지만 내 손을 잡은 강지훈의 악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필요로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다가올 고통에 대한 본능적인 방어인지 알 수 없었다. 내 망설임을 눈치챈 윤서연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기로 결심한 듯했다. 참 그날도 기억나,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당신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 그리고 옆자리에는 지한이가 앉아 있었고, 맞지, 지한.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강지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뼈가 아플 정도였다.
윤서연은 그의 반응을 즐기는 듯 말을 이었다. 지안이는 웃고 있었어.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도 당신 농담에 미친 듯이 웃고 있었지. 당신은 항상 자신을 탓했잖아. 안개 때문에 속도를 줄였어야 했다고. 그저 몇 초만 달랐더라면 모든 게 바뀌었을 거라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끔찍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교통사고, 그리고 지한이라는 이름의 존재. 강지훈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고에서 죽었다. 강지훈의 눈앞에서. 그만 하세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침묵을 깨기에는 충분했다. 윤서현은 드디어 나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조롱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어머, 무당 아가씨가 뭘 안다고 끼어드네. 이런 깊은 상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만져서 해결될 게 아니야. 안 그래.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 어깨를 가볍게 툭 쳤다. 지훈 씨에게는 내가 필요해. 그의 과거를,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뿐이니까. 당신은 그냥 재미있는 장난감일 뿐이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지훈에게 연민 어린 시선을 던진 뒤 다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그녀가 떠나자 방 안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진한 향수 냄새와 더 깊고 어두워진 절망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나를 붙잡고 있던 손을 세우르르 놓아버렸다. 애써 되찾았던 희미한 온기는 사라지고 그의 손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의 눈은 다시 내가 처음 봤던 그날처럼 모든 빛을 잃고 텅 비어버렸다. 윤서연의 말이 맞았다. 나는 사기꾼이었다. 나는 그의 멈춰버린 몸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았을 뿐 그의 영혼을 꿰뚫고 있는 거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의 상처는 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깊고 끔찍했다. 시골뜨기인 내가 나의 미약한 온기가 어떻게 감히 그 지옥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나는 무력감에 휩싸여 그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우리 사이에 다시 두꺼운 얼음벽이 세워졌다. 이번에는 그 벽에 윤서연과 죄책감, 그리고 강지한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윤서연이 다녀간 후 강지훈의 방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렸던 작은 온기는 그녀가 남기고 간 과거의 망령 앞에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다시 텅 빈 껍데기가 되었다. 그의 눈은 나를 비추지 않았고 그의 손은 내 온기에 반응하지 않았다. 의료진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동정과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다. 거봐 결국 안 될 일이었어. 그들의 침묵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무력했다. 매일 밤 나는 그의 침대 옆에서 가엾어하고 속삭였다. 괜찮다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 말은 그의 두꺼운 성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하늘은 번개로 연신 하얗게 번쩍였다. 그날따라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축축했다. 그리고 그 폭풍은 강지훈의 내면에서도 터져 나왔다. 한밤중 그의 방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달려갔을 때 방은 아수라장이었다. 간호사들이 그를 붙잡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몇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뿌리치고 있었다. 그는 침대 위에서 발작하듯 몸을 뒤틀며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외쳤다.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지옥이라도 보고 있는 듯했다. 진정제 투여해 빨리. 김 박사가 소리쳤지만 약물은 소용이 없었다. 그의 정신적 고통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방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그는 과거의 그날 빗속의 사고 현장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고통에 울부짖는 그를,
의사도 약물도 그 무엇도 닿지 않는 깊은 심연에 빠져 허우적대는 그를.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계약서 돈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오직 부서져가는 한 남자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비켜요. 나는 간호사들을 밀치고 침대 위로 올라갔다. 그들의 만류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발작하는 몸 위로 내 몸을 겹쳤다. 그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니, 거의 울부짖었다. 지훈 씨, 나예요. 혜은이에요. 제발. 돌아와요. 여긴 안전해요. 당신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어요. 나는 그를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내 심장 박동이, 내 천이, 내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의 거친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그는 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악몽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그는 눈앞의 현실, 즉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절박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내게 매달렸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듯 그는 내 옷자락을, 내 팔을, 내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다. 오히려 부서질 듯 연약했다. 나를 놓지 마. 그의 온몸이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혔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땀과 눈물로 젖은 얼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 밑에 숨겨진 연약한 맨얼굴.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두려움과 망설임의 마지막 벽이. 김 박사와의 더러운 기억, 물건처럼 취급당하던 수치심 상처받을 것에 대한 공포. 그 모든 것이 이 남자의 처절한 눈빛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아 헤맸다. 이것은 이전의 그 어떤 입맞춤과도 달랐다. 계약서에 명시된 치료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구원이었다. 그는 내 숨결을 마시며 자신의 고통을 뱉어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의 절망을, 그의 죄책감을, 그의 모든 어둠을. 옷가지들이 어떻게 벗겨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본능적이었다. 폭풍우 소리가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내가 실제하는지, 이 온기가 진짜인지, 이 순간이 현실인지. 그는 내 피부에 자신의 슬픔을 새기는 듯했다. 그의 몸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짧은 고통과 함께 압도적인 충만감을 느꼈다.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등 위로 손을 올려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떨림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었다. 이것은 정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위로이자 가장 절박한 형태의 기도였다. 나는 그가 내 안에서 안식을 찾기를 바랐다. 그의 영혼이 쉴 곳을 찾기를. 그의 지독한 죄책감이 단 한순간이라도 씻겨나가기를. 그의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그의 그 배려가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나를 향한 그 연약한 다정함이 나를 울게 만들었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친밀함이 안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이 이토록 완전한 평화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나를 치료하고 있었고 나는 그를 치료하고 있었다. 폭풍의 절정에서 그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것은 몇 년 동안 그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울음이었다. 형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의 울음소리는 창밖의 천둥소리와 뒤섞여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에 폭풍이 멎었을 때 방 안의 폭풍도 잠잠해졌다. 우리는 땀과 눈물로 뒤엉킨 채 서로를 안고 있었다. 그의 가슴팍에 귀를 대자 고르고 안정된 심장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았다. 창문으로 새벽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어젯밤 이 방에서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 계약도 돈도 세상의 시선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는 부서진 파편들 속에서 서로의 구원이 되어버렸다. 새벽빛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러운 회색으로 물들였다. 나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숨소리는 깊고 평온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의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의 숨소리였다. 그의 얼굴에서 고통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낯선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내가 알던 차가운 조각상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처받고 지친 한 남자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뺨에 맺힌 마른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안개나 공허함이 없었다. 맑고 깊은 그의 눈동자가 온전히 나를 담고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젯밤의 격정과 슬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고요함이 우리 사이에 무거운 의미를 만들고 있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마른 입술이 힘겹게 움직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잠겨버린 기계처럼 그의 목에서 거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한번 시도했다. 하혜윤 씨, 그의 목소리였다. 낮고 몹시 잠겨 있었지만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다. 내 이름 세 글자가 그의 입을 통해 발음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소리는 내 심장에 직접 와서 부딪히는 것 같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참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들어 그의 입술에 가져다 주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마셨다. 목을 축인 그는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수만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그가 다시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한결 분명해졌다. 그리고 고마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내가 본 그의 첫 번째 진짜 미소였다. 그 미소 하나에 내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설명해야 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은 알아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날 아침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젯밤의 폭풍우 속에서 토해냈던 고통의 조각들이 이제는 아침 햇살 아래서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쌍둥이형 강지한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과는 정반대로 언제나 밝고 자유로웠던 형.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이성과 감성, 얼음과 분리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쏟아지는 비, 미끄러운 도로 한순간의 방심. 형의 마지막 웃음소리. 끔찍한 충격과 함께 찾아온 정적. 눈을 떴을 때 자신은 살아남았고 형은 죽어 있었다는 잔인한 현실. 모두가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들을 수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소리가 맴돌았어요. 네가 형을 죽였어. 네가 대신 죽었어야 했어. 그 죄책감이 내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끝의 감각이 사라졌고 다음엔 다리,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영혼이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한 거였어요. 나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그날의 빗속에
영원히 갇혀 있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의 고통이, 그의 외로움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왔다. 그는 내 손을 마주 잡으며 말을 계속했다. 그 어둠 속에 당신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들려주는 시골 이야기, 당신이 흥얼거리는 노래. 그것들은 내 감옥의 두꺼운 벽을 뚫고 들어온 첫 번째 빛이었어요. 그의 시선이 깊어졌다. 당신의 입맞춤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이었어요. 당신의 온기가 내 얼어붙은 몸을 녹였고 당신의 슬픔이 내 슬픔과 공명했어요. 나는 당신을 통해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살고 싶어졌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부드럽게 쓸었다. 어젯밤 나는 다시 그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은 씨, 나는 당신에게 빚을 졌어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빚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빚이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내 인생을 뒤흔들 말을 내뱉었다. 그리고 나는 이 빚을 평생에 걸쳐 갚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하은 씨. 사랑. 그 단어가 우리 사이에 내려앉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기쁨과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도 그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그 파도가 쓸려나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불안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시작은 계약이었다. 나는 돈을 받고 고용된 치료사였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재벌의 CEO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시골 여자였다. 이 사랑은 과연 진짜일까?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가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게 느끼는 일시적인 의존이나 고마움은 아닐까?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착각은 아닐까? 세상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볼까?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와 그 여자에게 잠시 현혹된 남자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을까? 강지훈은 내 얼굴에 떠오른 혼란을 읽은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은 채 내가 자신의 고백을 감당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다. 그의 몸은 기적처럼 회복의 첫걸음을 떼었고 그의 영혼은 마침내 어둠에서 벗어났다. 모든 것이 좋아져야 마땅한데 나는 왜 이토록 두려운 걸까?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또 다른 종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했다. 강지훈의 고백 이후 시간은 꿈처럼 흘러갔다. 그의 회복 속도는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말 한마디 겨우 하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침대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켰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휠체어에 앉아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연 깊은 곳에서 그를 올가매던 심리적 족쇄가 풀리자 그의 몸은 기다렸다는 듯이 생명력을 되찾아갔다. 그의 방은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다. 재활기구들이 들어왔고 치료사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가 힘들어할 때마다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정의할 수 없는 형태가 되었다. 연인도 간병인도 아닌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또 뛰어넘는 무언가.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경제신문 한 면에 대문짝만하게 실린 기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단독 JK그룹 강지훈 이사 기적적으로 회복 중. 그 기사를 시작으로 댐이 무너지듯 온 세상의 관심이 이 저택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몇 달간 식물인간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의 열쇠는 무엇인가? 언론의 관계는 무서웠다. 저택 밖에는 24시간 내내 기자들과 파파라치들이 진을 쳤다. 그리고 그들의 집요한 취재는 곧 새로운 타겟을 찾아냈다. 나 이하은. 강지훈이 쓰러지기 직전 저택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시골 여자. 첫 번째 기사는 가십 잡지에서 터져 나왔다. 충격 실화. 재벌 3세를 홀린 수상한 간병인 그녀의 정체는 그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나를 사악한 요부로 묘사했다. 강원도 상월 출신이라는 내 배경은 신기가 있는 무당의 후예로 둔갑했고, 내가 그에게 입을 맞추던 치료 행위는 의식이 흐릿한 남자를 유혹한 주술 행위로 변질되었다. 그 배우에 윤서현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익명의 측근 인터뷰를 통해 여론을 조종했다. 강 이사님은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녀에게 완전히 세뇌당했습니다. 그 여자는 돈과 권력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 이야기를 기꺼이 믿었다. 신데렐라 이야기보다는 순진한 왕자를 홀린 사악한 마녀 이야기가 훨씬 더 자극적이니까. 인터넷에는 내 사진과 함께 온갖 끔찍한 악플들이 달렸다. 꽃뱀, 무당년, 돈에 환장한 시골뜨기. 내가 강지훈에게 들려주었던 순수했던 고향 이야기는 이제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나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고용인들은 이제 나를 경멸하는 것을 넘어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에 벌거벗겨진 채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숨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알려지기 전에 아무도 나를 모르던 그 시골 마을로 도망치고 싶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다. 내가 그의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지훈은 분노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태블릿 PC를 다룰 수 있게 된 그는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들과 악플들을 모두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과거의 절망과는 다른 날카로운 분노의 빛을 띠고 있었다. 내가 해결할게. 그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기자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쇼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아무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는 가족과 JK그룹 임원들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그를 말렸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은 위험하다고, 스캔들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니 무시하라고.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이것은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여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요. 기자회견 당일. 나는 저택의 거실에 있는 대형 TV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으로 그가 걸어 나왔다. 아직은 보조기구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그의 어깨는 굳건했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세상 앞에 다시 선 것이다. 그는 먼저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며 자신을 향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민감한 질문이 나왔다. 이하은 씨와의 관계에 대한 소문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카메라를, 전 세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소문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여러분들이 시골뜨기 무당이라고 부르는 그 여자 이하은 씨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의 힘이 실려 있었다. 현대의학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포기했던 나를 그녀가 살려냈습니다. 그녀의 주술이 아니라 그녀의 진심과 온기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해두죠. 이하은 씨를 향한 모든 비난과 모욕은 나 강지훈과 JK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는 TV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고마움과 벅찬 감동, 그리고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는 나를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기사가 되어주었지만 그로 인해 나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스캔들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그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인 동시에 나를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관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폭풍의 눈과 같았다.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비난이 멎었다. JK그룹의 법무팀은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린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윤서연은 잠적했다. 강지훈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성벽을 쌓아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성벽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세상의 관심은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의문의 무당이 아니었다. 나는 강지훈의 여자였다. 내가 입는 옷, 내가 읽는 책, 내가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가십기사의 소재가 되었다. 한 회장은 내게 상류층 예절 교육사를 붙여주었다. 그녀는 내게 와인 따르는 법, 서양식 정찬을 먹는 법, 교양 있게 대화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들은 나를 그들의 세계에 맞는 인형으로 만들려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하면 할수록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진짜 이혜우는 죽어가고 화려한 껍데기만 남아가는 것 같았다. 강지훈은 바빴다. 그는 회사를 되찾고 자신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루 18시간을 일에 매달렸다. 그는 틈틈이 내게 전화하고 와 밤늦게 돌아와 내 곁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나를 사랑해 주었고 지켜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볼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이 나를 어떻게 갉아먹고 있는지 나는 점점 더 저택 안에 고립되었다. 고용인들은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질투했고 가끔씩 찾아오는 그의 친척들은 교양 있는 미소 뒤에 날카로운 경멸을 숨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근본도 없는 것이 운 좋게 회장님을 홀렸구나. 결정적인 계기는 한 경제 채널의 뉴스 보도였다. 나는 거실에서 무심코 TV를 보고 있었다. 한 경제 분석가가 JK그룹의 주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지훈 이사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없지만 시장은 그의 사생활 리스크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데렐라 스캔들이 그룹의 안정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리스크, 스캔들, 타격, 나였다. 내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내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있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피땀 흘려 되찾은 왕국에 내가 오점을 남기고 있었다. 그의 사랑은 나를 지켜주었지만 나의 존재 자체가 그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재활치료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그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져 있었다. 내가 그의 곁에 머무는 한그는 영원히 세상과 싸워야 할 것이다. 나라는 짐을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사랑한다면 보내주어야 했다. 진정으로 그를 구하는 방법은 그의 인생에서 내가 사라져주는 것이었다. 이 생각에 다다르자 끔찍한 고통과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래,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치료였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편지를 쓰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아 몇 번이나 종이를 적셔야 했다. 지훈식,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저는 아주 멀리 떠나 있을 거예요.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도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주었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게 해주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주었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은 내 평생의 보물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세계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날개가 꺾인 새를 잠시 돌봐준 시골 소녀일 뿐이에요. 이제 당신의 날개는 완전히 치유되었고 더 높고 넓은 하늘로 날아가야 해요. 제 존재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해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산과 흙냄새가 있는 곳으로. 저는 괜찮을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던 기억만으로도 저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나의 사랑. 하은 올림. 나는 편지를 그의 베개 옆에 고이 접어두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의 숨결이, 그의 천이, 그의 냄새가 영원히 내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면서 나는 이곳에 올 때 입었던 낡은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이 저택의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다. 내가 가져가는 것은 오직 그에 대한 기억뿐이었다. 나는 어둠을 틈타 유령처럼 저택을 빠져나왔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했다. 새벽 첫차 버스 터미널. 나는 강원도행 버스표를 끊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다. 서서히 동이 터오면서 서울의 거대한 빌딩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잠들어 있고 또다시 치열하게 싸워나갈 세상.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하지만 차가웠던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갔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내가 없는 아침을 그가 어떻게 맞았을지 나는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 했다. 그가 내 편지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분노했을지, 아니면 어쩌면 아주 잠시라도 짐을 벗은 듯한 후련함을 느꼈을지. 그런 생각들은 독처럼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모든 상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다. 내 고향 마을은 서울의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모든 것이 느리고 조용하고 변함없었다. 흙냄새 소나무 향기 밤이면 울어대는 귀뚜라미 소리. 그 모든 익숙한 것들이 나를 위로해 주었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집에 돌아왔지만 안식처를 찾지는 못했다. 내 영혼의 한 조각은 여전히 서울의 그 차가운 저택에 그 남자의 곁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셨다. 지훈 씨가 보내준 돈 덕분에 할머니는 최고의 치료를 받고 완쾌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어디서 그런 큰 돈을 구했는지 묻지 않으셨다. 그저 내 얼굴에 드리운 짙은 슬픔을 읽고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실 뿐이었다.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밭에 나가 할머니를 돕고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산의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의 입맛을 상상했다. 나는 그리움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다. 내가 떠나온 세상의 소식은 산골 마을까지 스며들어왔다. 읍내에 나간 동네 사람이 신문 가판대에서 내 얼굴이 실린 잡지를 보았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JK그룹의 스캔들을 검색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다.
동정과 호기심, 약간의 질투가 섞인 시선들. 나는 이곳에서조차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원했던 평온함과 익명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온 것은 내가 마을로 돌아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늦은 오후였다. 나는 내게 앉아 멍하니 흐르는 물을 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먼지, 나는 좁은 비포장도로 위로 검고 매끈한 세단 한 대가 천천히 기어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값비싸고 이질적인 물체였다. 파티를 하던 동네 어른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검은 차를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차는 마을의 작은 공터에 멈춰 섰다. 그리고 운전석 문이 열렸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려선 사람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값비싼 수트 대신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장거리 운전의 피로가 역력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낯선 풍경과 낯선 사람들의 시선 속에 우뚝 섰다. 서울의 제왕은 이곳에서 길 잃은 이방인에 불과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누구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그때 우리 집 마당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할머니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작고 주름진 몸이었지만 그 기세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뉘신데 우리 마을까지 오셨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할머니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의 행동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하은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우리 하은이 눈에서 눈물 빼놓은 놈이 자네인가?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염치 없지만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의 대답에 할머니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누그러졌다. 할머니는 그를 잠시 더 쳐다보다가 턱짓으로 내가 있는 냇가 쪽을 가리켰다. 그제야 그는 고개를 들고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마침내 나를 발견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수십 미터의 거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 사이에는 호기심 어린 마을 사람들도 낯선 자동차도 서울과 강원도라는 물리적인 거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눈에는 오직 그만이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왔다. 그의 왕좌, 그의 명예, 그의 세상을 모두 등지고 오직 나 하나를 위해 이 먼 시골 마을까지 달려온 것이다. 내가 그를 위해 그의 세상을 떠났듯 그는 나를 위해 자신의 세상을 떠나왔다. 내 심장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 체념과 슬픔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차올라 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걸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그에게서 도망쳤던 것과는 반대로 그는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내 비극적인 결심을 그의 사랑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그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내게 가까워질수록 내가 애써 쌓아 올렸던 체념의 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내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에는 나를 향한 그리움과 안도감과 그리고 다시는 나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왜 왔어요? 내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 망가뜨리려고 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그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의 위대한 희생을, 나의 비극적인 사랑을 이토록 쉽게 무너뜨리러 온 그가 원망스러웠다. 그는 내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다정했다. 망가진 건 당신이 아니야. 나였어. 그가 말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 목숨을 되찾고 회사를 되찾고 그 모든 것을 되찾아도 당신이 없으면 난 그냥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갈라졌다. 당신은 내 약점이 아니야, 하은 씨. 당신은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어. 제발. 내가 당신 세상에 머물게 해줘. 내가 서울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을게. 그냥 당신 곁에 있게만 해줘. 그의 마지막 말에 내 심장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나더러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세상으로 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와락 그에게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속삭였다. 그의 품은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그날 이후 강지우는 정말로 우리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연락해 필요한 최소한의 짐만 붙이게 하고 서울의 모든 것을 뒤로 했다. JK그룹은 발칵 뒤집혔고 언론은 연일 사랑을 위해 왕좌를 벌인 CEO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우리 집에 작은 별채에 묵으며 새로운 삶을 배우기 시작했다. 수십억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던 손으로 그는 서툴게 장작을 팼다. 처음에는 손에 온통 물집이 잡혔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아 웃음이 나기도 했다. 그는 할머니를 따라 밭에 나가 흙을 만졌고 마을 어른들을 도와 고장난 지붕을 고쳤다. 서울의 제왕이었던 그는 이곳에서는 그저 서툴지만 성실한 청년일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소탈한 모습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빛나는 갑옷을 입은 왕자가 아니었다. 그는 흙먼지를 묻힌 채 땀 흘려 일하는 것의 기쁨을 알아가는 한 명의 평범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여름밤이었다. 우리는 냇가 옆 평상에 나란히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부드러운 배경음악처럼 깔렸다. 행복해.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 평생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나는 그의 쪽으로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이 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나도요. 그는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그것은 폭풍우 치던 밤의 절박한 입맞춤도 계약에 얽매인 의무적인 입맞춤도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와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긴 아주 깊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나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삐걱거리는 마루소리 창호지를 통해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 화려한 샹들리에도 값비싼 실크 시트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완전한 평화와 사랑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확인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 그의 눈빛 하나하나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은 소녀가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고통받는 환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온전해진 두 사람이었다. 우리의 사랑은 서울의 화려한 저택이 아닌 이 작고 소박한 시골집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것은 뜨겁다기보다는 따뜻했고 격정적이라기보다는 충만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안식을 찾았다. 나는 잠든 그의 옆에 누워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우리가 평생 이곳에 머물게 될지 아니면 언젠가 두 사람의 세계를 합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지.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동화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시골 소녀가 죽어가던 왕자를 구하고 왕자는 소녀를 위해 왕관을 버렸다고.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동화가 아니다. 우리의 사랑은 상처와 눈물 오해와 희생으로 얼룩진 지독히도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서진 조각들을 끌어안아 주었을 뿐이다. 행복에는 정해진 모양이 없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는 반짝이는 왕관이, 누군가에게는 드넓은 성이 행복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행복은 지금 내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이 사람이다. 그의 상처를 보듬고 나의 상처를 내어 보이며 함께 새벽을 맞는 이 고요한 순간이다. 행복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